안녕하십니까.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강의를 맡은 사단법인 온율 배강렬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소개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 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가 시행된 이후 특히 은행 현장에서는 작지만 큰 혼란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은행 실무와 잘 맞지 않는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피후견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는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 은행에 있는 고객들에 비해서는 후견이 개시된 고객들은 극히 일부인데 이 새로운 제도를 공부하자니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매번 오는 분들, 한두 번 오는 분들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자니 그때그때 본점에 있는 준법지원실이나 법무실에 물어보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여간 고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은행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은행 실무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후견인이 선임된 고객들에게 대한 맞춤형 금융거래 처리 지침을 마련한 것인데요. 아무쪼록 이 매뉴얼을 통해서 은행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매뉴얼은 직관적으로 담당 직원분들이 해당 금융거래별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매뉴얼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요. 해당 금융거래에 대한 사항만 가서 확인하시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지 아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초기의 앞부분에는 전체적인 금융거래 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만 보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아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해놨고요. 개개의 금융거래 업무별로도 앞부분에 요약식으로 도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한 이 후견이 개시된 고객들에 대한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은행 담당자 분들께서 많이 질의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들을 금융거래별로 사례를 넣어서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한데 모아서 뒷부분에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뒀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들도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례들도 이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별 업무 매뉴얼이 있고요. 사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년후견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담당자분들께서 필요한 금융거래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에서 찾아서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 고객에게 후견이 개시되었는지, 그리고 후견인이 누구인지, 후견인의 권한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후견인이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내가 이 사람의 후견인이요. 그래서 어떤 금융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이런 서류도 처음 받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이 강의에서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면 사건 본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건 본인이 누구냐면 계좌 명의인입니다. 피후견인 본인이고요. 그래서 이 계좌 명의인이 이 사건 본인에 대한 사항에 있는 인적사항과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동일한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계좌 명의인입니다. 다음은 후견 사항입니다. 후견 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후견이 개시되었고
이 후견이 게시된 거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무슨 사건에서 게시가 되었으며 이 재판이 확정된 거는 언제다 라는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이게 후견이 게시된 사람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성년 후견인 선임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후견인이 바로 누구다라는 것들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은행에 내점한 사람이 이 후견인인지 아니면은 이 후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후견인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이 후견인이 지금 현재 이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일 텐데요. 이거는 후견 유형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년후견입니다. 성년후견이 게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견인은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 행위들을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 행위들을 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이렇게 제한이 있지 않는 이상 금융거래에 대한 거는 성년후견인이 왔을 때는 다 해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한이 있는 것들, 자 여기 보시면 담보 제공, 돈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이거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는 연대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행위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대리권의 제한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지만, 이런 제한이 있는 걸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성년후견인이 왔을 때는 금융거래 업무들은 다 해주셔도 됩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하고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체크카드를 만들고 ATM기를 쓰고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이런 것들 와서 신청할 때, 아니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써있지도 않는데 이 성년후견인이 권한이 있는 건가요? 이런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권한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권한이 없는 거나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만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정후견입니다. 한정후견이 게시된 경우에 이 한정후견인이 권한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먼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는 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피한정후견인이 직접 금융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은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본인이 은행에 가가지고 금융거래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예금 등의 관리, 예금의 관리에 대해서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냥 왔을 때는 거래를 하게 해줘서는 안 되고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들고 왔을 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한정후견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하나하나씩 열거해서 부여를 합니다. 필요한 권한들을. 앞에 있는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들만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년후견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한정후견이나 뒤에도 설명드릴 특정후견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리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재되어 있는 권한만 후견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금융거래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한정후견인은 은행에서 금융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근데 예금 등의 관리해 가지고 기재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한정후견인은 이런 예금 계좌, 예금 등의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금의 관리와 관련된 권한들을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리권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의 예시가 이런 것들입니다. 개설, 변경, 해약, 입금, 이체, 인출 이런 것들을 예시로 해서 이런 예금 등의 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한정후견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입니다. 특정후견은 특이하게 후견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제일 앞장에 보여드렸죠. 거기 보시면 재판 확정일이 있었던 거 기억은 나실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3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특정 후견은 종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지났는데 지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들고 와가지고 내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후견인이 아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후견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있는 한정 후견하고 동일하게 특정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 이렇게 은행 업무, 금전 관리, 뭐 통장 관리, 체크카드 관리, 은행 업무, 계좌 개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대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특정 후견 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으면 이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을 하고요.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한정 후견인이 2명이죠. 자, 이렇게 2명일 때도 있다. 그럼 2명일 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2명일 때는 이 사람들의 권한을 분장하는지, 이 사람들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담당자분들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와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아니 여기에 내용이 변동이 됐으면 어떡해요? 이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이렇게 후견인이 있다고 써져 있는데 이 사람이 해임됐으면 어떡합니까? 이 피후견인이 사망해가지고 후견이 종료됐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QR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검색 포털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다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냥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만 해도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후견에 대한 변동사항들을 일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면 게시사건, 후견 게시사건 번호가 있죠. 그거를 이 메인 화면에서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게시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게시사건이 언제 확정이 됐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디고. 그래서 이런 데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게시사건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관련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관련 사건 목록에 이렇게 땡땡 후감이라고 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후견 감독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이 감독 사건이 가장 기본 써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메인이 되는 사건인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2022년 12월 12일 피후견인 사망으로 종료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분의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들고 후견인이 왔으면 2022년 12월 24일에 이 후견인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이 검색해 봤더니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더 이상 후견인이 아닌 거예요. 후견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를 도와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데 개 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사건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일 밑에 거부터 가장 최근 거부터 한번 눌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사실은 저는 굳이 그런 걸 눌러보셔서까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은행 직원의 주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하시거나 불안하신 거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그 후견 감독 사건을 보시면 제일 밑에 후견인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후견인이 변경된 상황도 나옵니다. 보시면 앞에 있는 1번 후견인은 해임이 되고 그 뒤에 있는 후견인이 새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은행에 왔으면 해줘서는 안 됩니다. 은행 거래를. 이 사람은 해임된 후견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성년후견인 금융소개 매뉴얼 소개, 그리고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방법, 후견인의 권한범위 확인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거래 일반, 금융거래 내역 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뉴얼 제작 취지와 매뉴얼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취지에서 은행 담당자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융거래 일반 제일 먼저 공통 필수 서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금융거래 업무를 함에 있어서 후견인이 방문했을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서류인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바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후견이 게시되었는지, 고객의 후견인이 누구인지, 그 후견인의 권한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후견인이 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원본을 은행에서 보관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본을 확인하신 뒤에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한 사본을 은행에서 보관하시고 원본은 다시 후견인에게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직원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고 또 후견인들도 많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게 중 하나가 꼭 3개월 이내에 발행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받아야 되느냐, 만약에 3개월이 지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온 후견인은 금융거래를 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3개월 이내에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은행이나 사실상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다른 곳들 중에서는 그런 기간의 제한 없이 그냥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검색하시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와 다르게 어떤 권한의 변경이나 후견인이 해임되거나 변경되었던 사실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3개월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6개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후견인의 권한도 그대로고 후견인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로 한 달 전에 아니면 바로 지난주에 후견인이 해임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3개월 이내 발행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로는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3개월 이내 받아야 되는 게 어떤 법이나 꼭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언제까지 발행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만 받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각 은행별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서 고객에게, 그리고 고객의 후견인에게 안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후견 개시 직후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세금을 내야 되거나 밀린 대출 이자를 변제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없이도 금융거래를 허용해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확인하시냐? 고객의 후견인에게 후견 개시 심판문과 이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대체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만 얘기했다고 해서 또 그러면은 이 후견인의 인적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인 안 해도 되나요? 신분증 없어도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본인 확인과 관련된 서류들은 은행 내부 지침에 따라서, 내부 매뉴얼, 내부 관행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 설명드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은행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실무에 맞는 서류들은 당연히 받으시는 거고, 후견이 게시된 경우에 특별히 더 추가해야 되는 것들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다른 고객들은 신분증도 확인하고 다 하지만 이 후견이 게시된 고객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만 봐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존 고객들하고 동일하게 확인하시면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추가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후견인이 안 오고 후견인한테 이 금융거래 업무를 위임받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이 후견인이더라도 내가 당장 은행에 못 오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도 있고요. 또 후견인 중에는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이 후견인으로서 고객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때마다 법인의 대표자가 오라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맞지 않겠죠. 대표자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법인일 때는 법인의 직원이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서 발행한 대표자 명의 위임장을 가지고 직원이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자가 올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이때 확인하실 거는 위임장과 또 은행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위임관계 확인 서류들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임관계 확인 서류가 문제없이 구비되어 있고 위임장에 구체적인 어떤 금융거래를 위임하는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제3자가 와도 대리인으로서 후견인의 대리인으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내용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도 어떤 법원의 허가가 있어서 뭘 더 한다 이런 것들도 다 기재할 수 있고요. 또 특별하게 어떤 보험 무슨 진료비 납부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금융거래 내용이 어떤 금융거래를 위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임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후견이 게시되는데 후견인 피후견인 본인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해줘야 되나요? 해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이것도 고객에 대해서 어떤 후견이 게시되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먼저 성년 후견이 게시된 경우라면 그 고객은 원칙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이 게시된 고객이면 고객이 왔을 때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년 후견인이 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하에 있는 다른 후견들은 다릅니다. 한정 후견이 게시된 경우라면 고객이 와도 원칙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셨는데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한정 후견인의 동의서와 후견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한정 후견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지참해서 고객이 왔을 때는 그 고객이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금융거래가 이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들어가 있다면 한정 후견인의 동의서와 한정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거를 갖고 와야지만 고객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후견인 본인인 고객이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견이나 임의 후견은 후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본인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와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일반적인 금융거래하고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우리 일반적인 금융거래 할 때도 담당자 직원이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래다 할 때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만약에 무슨 보이스피싱 거래인 것 같다. 그렇다면 담당자들이 미리 확인하고 제지를 하고 인출을 정지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이때는. 만약에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 거래 같은데 특정 후견이 게시되었네? 이 고객은 특정 후견이 게시되었으니까 본인이 금융거래 할 수 있다고 매뉴얼에서 적혀 있으니까 보이스피싱 같지만 그냥 해줘야지.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거래에 들어가는 점검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건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특정 후견이 게시됐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금융거래하러 왔을 때 그 금융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 반드시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금융거래들이 있습니다.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 대출, 채무 인수, 연대채무, 보증담보 제공,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반드시
감독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행위인 경우에도 후견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이것도 이제 다른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거나 감독인이 동의할 때는 그 감독인 명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후견인이 보통 2명 정도 선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3명이나 4명이 선임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2명이 선임되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선임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은 권한을 분장해 놓습니다. 이거를 같이 하거나 각자 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재산에 대한 권한은 누가 행사하고 신상에 대한 결정 권한은 누가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나눠 놓습니다. 그럴 때는 자, 그럼 재산에 대한 대리권에는 금융거래에 대한 업무도 들어가 있죠. 그런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후견인이 방문했다면 그 후견인이 권한이 있는지만 확인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재산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후견인이 방문했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 재산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후견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후견인들이 권한을 각자 행사한다 라고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후견인 중 한 명만 와도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후견인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후견인이 다 같이 내방하거나 후견인 중 일방이 올 때는 다른 후견인이 작성해준 위임장을 지참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성년자인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업무 할 때 친권자들 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 내용 조회입니다. 후견이 일단 게시되면 매번 루틴하게 후견인이 와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데요. 가장 먼저 후견 게시 직후에 와서 후견인이 이 은행에 있는 피후견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들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후견이 게시된 이후에 매년 또는 2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서 그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합니다. 이럴 때 거래 내역을 발급받는 것은 잔액증명서, 계좌별 금융거래 내역, 부채증명원과 같은 각종 금융정보들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이때 후견인이 방문하면은 그런 내역들을 잘 발급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후견 게시 직후에 금융거래 내역 조회할 때 주의해 주시면 좋겠는 게, 이 금융거래 내역 조회하시면서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 거라던가 현금카드, 체크카드 이런 것들을 이용을 정지하시거나 해지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고객 명의, 피후견인 명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꼭 후견인에게 알려주시고 잔액증명서에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크릿 뱅킹이라고 해서 특정 관리점에서만 계좌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계좌가 있다면 후견인에게 어느 지점에 가면 이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정도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 개설, 이체, 해지를 후견인이 와서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게 됐고 이 매뉴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그 매뉴얼의 취지대로 업무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좌를 개설합니다. 후견인이 와서 고객 명의의, 피후견인 고객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나요? 후견 유형별로 다릅니다. 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후견인, 한정 후견인이나 특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좌 개설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그와 같은 권한이 대리권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후견이 게시되고 나서
그 직후에 계좌 거래 내역이나 잔액증명서 같은 거 조회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조회하면서 후견인들은 보통 통장을 재발행합니다. 통장을 재발행하고 통장에 찍혀있는 인감을 다시 바꾸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셔서 후견인이 와서 통장 재발행하고 인감하고 비밀번호 바꾸겠다고 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후견인들이 거래가 없는 계좌들은 해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한다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은행 담당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건데요. 가장 많은 질문과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서 계좌에서 금융거래 업무를 하는데 특히 이체 업무, 지급 업무를 할 때 한 달에 얼마 이상 이체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아니면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으라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주로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은행에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주로 이렇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한 개 계좌에서 각 계좌별로 한 달에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할 때나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한 개 계좌에서 월 이체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사실은 더해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더해 보셔서 월 이체액의 상한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서 초과했다면 초과하는 지출을 요구를 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오셔라 아니면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오셔라 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한 개 계좌가 아니고 피후견인 명의의 전체 계좌에서 월 500만 원 이상, 월 10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이체 금액의 상한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게시되는 후견 사건들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몇 년 전에 과거에 게시됐던 후견 사건들은 종종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은행의 어려움이 어떤 점인지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서로 공유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나왔던 심판인데요. 사실 이때는 담당자분께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피후견인 본인이 한 개의 은행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에서 인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담당자분이 거기서 더하고 계산해 가지고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거고요. 근데 보통 한 개 은행에만 계좌를 갖고 있는 분은 없죠. 타인 계좌에 있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 법원에서 처음에 이렇게 월 이체 금액의 상한을 정했냐면 이거는 은행한테 법원에서 야 우리들이 이렇게 월 이체 금액 상한을 정해놨으니까 은행 담당자 은행 너네들이 이거를 확인하고서 법원 허가를 받도록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돼 라는 취지에서 법원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원이 후견인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월 이체 상한액을 정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서 이걸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제로 실무에서 돌아가냐면 만약에 어떤 후견인이 여러 금융계좌에서 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이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어떤 달에는 800만 원을 인출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나중에 법원에 보고할 때 법원에서 그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후견인들은 항상 정기적으로 매년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후견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그때마다 그 기간 동안의 금융계좌, 모든 거래 내역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거래 내역을 법원에서 확인을 하면 한 달에 얼마 이상 인출을 했는지 법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확인했더니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전체 계좌에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인출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고 제안을 해놨는데 후견인이 그걸 어기고 한 달에 800만 원 인출을 한 거예요. 여러 은행에 ABC 은행에 있는 계좌들을 다 합해보니까 법원에서 합해보니까 그럼 그때 법원에서는 은행을 제재하는 게 아니고 후견인을 제재합니다.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한 거지 은행이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후견인에게 경고를 하거나 후견인이 그 돈을 빼돌렸을 경우에는 후견인을 해임하거나 여러 가지 후견인을 이제 그 후견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는 이 월 이체 금액 상한을 정한 건 후견인을 법원에서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은행에게 그 역할을 대신하라고 맡기려고 한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래도 해당 계좌, 한 개 계좌에서 월이체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사실은 직원분께서 계산하기도 간편하고 한 달에 우리가 계좌 이체 이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더하면은 금방 되니까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밑에 있는 것처럼 전체 계좌에서 월이체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을 때는 사실상 그거는 은행 직원 보고 계산해가지고 상한 넘쳤으면은 허가해주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는 선에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좌를 갖고 왔는데 이체하겠다고 왔는데 그 계좌에서만 봐도 이미 한 달에 이체 상한액이 걸려 있는 걸 초과했어요. 이미 한 개의 계좌만 봐도.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정도는 거절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 계좌에서는 이번 달에 뭐 500만 원이 상한인데 이번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다른 계좌들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냥 그 지급 업무를 허용해줬다고 해가지고 은행에 책임질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체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 서류에 추가해서 법원의 허가 심판문 또는 밑에 있는 것처럼 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감독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있습니다. 후견인이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 피후견인 명의의 뭐 휴대폰 요금이나 뭐 가스비 이런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 싶어 한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후견인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자동이체 신청이라는 그런 대리권에 이런 문구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한 후견인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기예적금 만기 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생각보다 많은 담당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데요. 정기예적금이 만기돼서 고객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 고객에게 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후견인이 와가지고 거래 내역을 조회합니다. 그러면 잘됐다. 그 후견인 분에게 이 고객 명의의 정기 예적금이 만기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거 재해치하시든 해지하세요 라고 얘기는 했는데 얘기하고 나서 후견 득기사항 증명서를 딱 보니까 이거 해줘도 되는 건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정기예금이면 보통 목돈인데 이 목돈을 그냥 해지해가지고 후견인이 해지한다고 하는데 해지해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다고 하는데 해줘도 되나? 자,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이나 대리권이 있는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들은 만기가 된 정기예적금, 사실은 만기가 되지 않은 경우더라도 정기예적금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좌 해지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이 계좌를 해지함에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때는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서 그 돈을 후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후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후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은 정기예적금 해지해서 현금으로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후견인이 권한남용 행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때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은행에서는 조금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견인에게 이체하려고 하는 경우, 아니면은 현금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정기예적금 만기 시에 처리하는 것들,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지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가끔 과거에 있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들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있었던 적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재산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럼 그때 또 이제 은행 직원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이분이 재산이 전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재산 규모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이 도대체 중요하다는 재산의 규모에 대한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 정기예적금을 해지하는 거, 일단은 해지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이거는 일단은 처분행위인 건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기예적금액이 중요한 재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중요한 재산일지도 모르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혼란스럽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를 합니다. 근데요, 원칙적으로 정기예적금 해지한 다음에 동일인 명의, 피의견인 명의의 고객 명의의 당행 또는 타행 예금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주거재산 처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물론 계좌를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행위와 또 그 해지된 예금을 다른 계좌로, 다른 피의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같이 수반되긴 하지만, 두 개가 결합된 거긴 하지만, 같은 피의견인 명의의 이 계좌에서 같은 피의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재산상 이런 재산이 처분하는, 재산이 감소되는, 재산이 다른 걸로 교환이 되거나 하는 그런 처분행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의견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예금 계좌로 이체할 때는 법원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후견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법원 허가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후견인이 대리해서 할 때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는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의 제작 취지와 매뉴얼의 구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담보대출입니다. 피의견인이 재산을 가지고, 다 부동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피의견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임대를 놓고 있는 부동산이나 어떤 이렇게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들에 대출이 껴있는 경우, 이런 대출들을 연장하거나 대출액을 추가하거나 새로 대출을 받거나 그렇게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 대출을 받을 때는 언제나 법원 허가 심판문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담보대출을 해줘도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법원의 허가 심판문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대출이 있어요, 부동산에.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대출을 한다. 근데 기존에 있는 대출을 일부 상환을 해서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채권 최고액을 늘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쨌든 추가로 대출을 실행한다. 그래도 법원 허가 심판문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있는 범위 내라고 해가지고 채권 최고액의 범위가 좀 남았다고 해서 뭐 그 안에서는 대출을 더할 때 뭐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일단 그냥 대출이 일어나면 대출 허가에 대한 법원 허가 심판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채권 최고액의 변화가 없어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한 허가까지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것은 반드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심판문에 기재가 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출하는 행위, 그래서 이게 괄호 열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 그 밖에 재반 사무 일체, 이런 식으로 법원 허가 심판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은행에서
내부적으로 어차피 대출할 때 미리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피의견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후견인하고 협의를 하실 텐데요. 은행에서 내부적으로 원하시는 문구가 있다면 후견인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문구대로 법원 허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예 뭐 채무, 대출 금액, 뭐 몇 억, 뭐 채권 최고액 몇 억, 이런 식으로 다 기재를 해서 심판을 받아달라. 근저당권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받아달라 라고 은행에서 요청하시면 후견인은 그거대로 법원에서 심판을 받아오니까요. 만약에 그런 문구가 있으시다면 꼭 미리 후견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거를 이제 얘기 안 하셨다가 이렇게 심판문을 받아왔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대출이라는 게 딱 필요할 때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정이 지연될 경우에 이 피의견인도, 그러니까 고객도 피해를 보게 되고 은행도 괜히 이걸 한 번 더 법원 허가를 받아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시간과 담당자분들의 이런 이제 그런 심적인 약간 그런 부담과 또 후견인과의 이런 약간 불화 아닌 불화,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생기니까요. 애초에 대출 협의를 하실 때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만 이제 판단이 되신다면 대출 실행이 가능해야 그 다음에 법원 허가를 받아오라고 후견인에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는 꼭 은행에서 만약에 추가로 특별히 필요한 문구들이 있다면 그거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후견 감독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후견 감독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대출을 받는다. 법원 허가 심판문과 감독인의 동의서 두 개를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상반행위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해상반행위 중 가장 많은 게 담보대출이어서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 후견이 개시된 분들,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치매가 있으시거나 발달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따로 있으신 분들이나 연금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익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면 따로 수입이 없어서 DSR이나 DTI 규제에 걸려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거 갖고 있는 이 재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이 집을 그냥 바로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릴 수도 없고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런 규제에 걸려고 담보 가치는 충분한데 대출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수입이 없는 분이어서 이 담보 가치는 몇십억짜리지만 대출은 1억밖에 안 나온다 하면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걸 파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선택을 하는 게 보통 만약에 후견인이 가족인 경우에 이 후견인이 만약에 일을 하고 직장이 있고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이 후견인이 자기가 대출을 받습니다. 주채무자로. 대신에 이 피의견인이 가지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후견인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부동산 담보 제공하는 것도 피의견인을 대리해서 후견인이 하게 되면 이거는 이해상충이죠. 나의 채무를 내가 피의견인 대리해서 나의 채무를 담보로 제공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해상반 행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감독인이 피의견인을 대리합니다. 후견인이 아니고 여기에 감독인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자기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은행과 계약을 하고 이 대출에 대해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감독인이 피의견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피의견인이 부동산은 굉장히 담보 가치가 큰 걸 갖고 있는데 수입이 없어서 그럴 때는
이제 이 후견인이 대출을 받고 이 대출, 후견인이 받은 대출 금액으로 이 피후견인이 살 수 있는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만약에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특별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 대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후견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벌써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담당자분들 모두 다 지금 약간 이제 헛웃음을 짓고 계실 것 같아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감독인이 누군지 특별대리인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원칙을 설명해 드린 거고 그냥 담보대출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법원 허가 심판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확인하십시오. 이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정해줍니다. 이해상반 행위인 거를 이런 대출이 후견인 명의로 대출하고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게 이해상반 행위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애초에 대출에 대한 허가를 낼 때 이거를 감안해서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은 감독인이 대리한다.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는다면 특별대리인을 누구로 선임하고 이 사람이 이걸 대리한다라고 이 심판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께서는 그냥 법원 심판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상반 행위인지 아닌지, 이해상반 행위여서 감독인이 이거를 대리해야 되는지, 뭐 특별대리인을 세워오라고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원에 있는 심판문에 기재가 다 돼 있으니까 그 심판문만 보시면 됩니다. 그 심판문에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상반 행위가 이런 거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심판문을 받았는데 난 이제까지 그냥 후견인이 이런 대출이나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할 때는 법원 허가 받아와야 된다라고만 일을 해봤고 심판문도 그런 것만 받아봤는데 갑자기 이거는 무슨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특별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대리한다 라는 심판문이 갑자기 떡 그걸 후견인이하고 특별대리인이 손잡고 와가지고 그걸 딱 들이밀면 또 직원분들은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담당자분들께서는. 이런 건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판문만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나온 허가 심판문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특별대리인이나 후견 감독인이 등장한다면 아, 이거는 이해상반 행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용대출입니다. 담보대출하고 똑같습니다. 신용대출 실행할 때도 법원 허가 심판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신용대출이 이렇게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잘 안 일으키죠. 후견이 게시된 분들은. 보통 이제 후견이 게시된 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이너스 계좌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마이너스 통장도 신용대출이죠. 마이너스 통장 만약에 한도를 늘리거나 추가로 마이너스 이제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법원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마이너스 대출 중에서 짧은 기간 동안은 특별히 심사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이제 헷갈리십니다. 아, 이거 자동으로 시스템상으로 특별히 이 사람의 신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1년씩 연장이 되는 건데 이 후견이 게시됐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자동 연장 끊고서는 매번 연장할 때마다 법원 허가 받아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다시 한번 이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 사람의 한도를 다시 한번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재연장하는지를 판단하는, 결정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오라고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대출을 연장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대출 허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은행에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계약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하거나 사실상 이게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 대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오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TM 기기, 체크카드,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등
매뉴얼의 나머지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뉴얼의 제작 취지, 매뉴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매뉴얼을 통해서 담당자분들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ATM 기기입니다. 후견이 게시되었을 때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서 이런 ATM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느냐, 사실 요즘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견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것 가지고도 은행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은행들이 후견인이 ATM 기기를 이용하는 데에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후견인이라면 ATM 기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할 근거도 없고, 이제 은행에서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M 기기는 활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가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들이 있죠. 일단 은행들도 다 후견이 게시된 고객들 중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분들은 체크카드도 발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실무를 통일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또 구체적인 개개인의 고객들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게 볼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체크카드는 금융거래 업무에 대한 대리권이 있으면 체크카드는 발행해 줘도 됩니다. 체크카드 발행해 주실 때 굳이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금융거래들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동일하게 성년후견인이거나 대리권이 있는, 금융거래 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후견인들은 체크카드도 발급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체크카드 중에서 아주 소액으로 뭐 20만원, 뭐 30만원 이렇게 신용 기능을 넣어 있는 체크카드도 있다. 사실 그런 카드는 발행을 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조금 그런 건 곤란하다 하시면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체크카드 기능만 있는 카드 상품으로 발급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견이 게시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체크카드를 정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크카드가 기존에 있다는 거는 피후견인이 그거를 활용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카드를 통해서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그 카드를 가지고 본인이 슈퍼나 이런 데 가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거나 할 수가 있는데, 후견이 게시되고 나서 갑자기 그 카드 이용이 정지되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깁니다. 매번 그런 식자재나 이런 거를 사려고 후견인에게 전화를 해서 후견인이 은행에 방문해서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슈퍼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건데요. 그거는 오히려 후견인이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후견인의 권한을 남용할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피후견인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체크카드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거 후견이 게시되었다고 정지하시는 거는 최대한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금카드입니다. 당연히 ATM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금카드 역시 대리권이 있는 후견인들,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후견인들은 당연히 현금카드도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카드 가지고 ATM 기기에서 돈도 이체하고 인출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발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피후견인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사망을 해서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됐으니까, 자, 이 상속 재산에서 자기의 지분이 있죠? 그 본인의 지분대로 돈을 찾아가야 돼요. 그때 그런 것들을 후견인이 와가지고 대리할 수 있나요? 이것도 난해합니다. 이 후견인이 와가지고 해도 되는 건지 사실은 조금 담당자분들께서 처음 겪으실 때는 어려우실 거예요. 자,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한 후견인들, 성년후견인이나 대리권을 보유한 후견인들은 당연히, 자, 만약에 이제 내가 상속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인 금융거래에서 고객의 계좌 명의인이 고객이 사망했을 때면, 자,
자, 상속인들은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은행에서 피상속인 명의,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 명의의 계좌가 뭐가 있고 그 계좌 거래 내역 등 금융정보는 조회할 수 있게 도와드리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 피의견인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피의견인이 본인이 직접 와서 이 금융정보를 조회하기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그걸 후견인이 왔다. 후견인이 왔다고 해서 거절할 필요는 없고요. 후견인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상속인의 대리인, 그러니까 상속인의 후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나 거래 내역서도 후견인에게 발행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금융정보는 조회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고 그 해지된 예금을 이제 상속인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죠. 그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속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모든 상속인들이 같이 오든 순차로 오든 따로 오든 아무튼 다 와서 도장을 찍어줬을 때 지분 비율대로 나누든 아니면 상속인들이 협의한 비율대로 나눠서 예금을 지급을 하든 지급을 한다 하면은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피상속인 대신에 후견인이 그런 행위들을 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인 금융거래 업무 하듯이 후견인이 그런 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와서 돈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상속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은요, 이제 만약에 예금이 1억 원이 있다. 근데 상속인이 4명이다. 그러면 법정 상속 지분대로면 2,500만 원씩이죠. 이렇게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냈어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내가지고 이 중에서 한 명한테 5천만 원을 주고 뭐 또 다른 사람한테는 뭐 2천만 원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는 보통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이 피의견인을 대리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상속인들이 와가지고 1억인데 법정 상속 지분대로가 아니고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다르게 지급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들이밀면 그때 이 법원 허가가 문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상속의 단순 승인이 법원 허가사항이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피상속인 명의 예금 중에서 상속인인 피의견인이 상속 지분대로 예금액을 받아갈 경우에도 법원 허가 심판문을 제출받아야 한다 라는 게 이제 법원의 실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 지분대로 그냥 예금을 나눠 가실 때도 만약에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상 상속의 단순 승인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법정 상속 지분대로 예금을 나눠 가실 때도 후견인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먼저 이 후견이라는 것을 임의 후견과 법정 후견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의 후견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으로 체결을 한다는 뜻에서 임의 후견이고요. 법정 후견은 그 반대죠. 법원에서 판결은 아니고 정확히는 심판입니다만 법원에서 후견을 개시할지 후견인을 누구로 선임할지를 정해주는 것을 법정 후견이라고 합니다. 그 법정 후견은 미성년자에 대한 것과 성인에 대한 것으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저희 매뉴얼은 이 성인에 대한 후견 그리고 임의 후견 여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도 이 성인에 대한 법정 후견과 임의 후견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 후견 제도를 이용한 복지 제도인 공공후견 제도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유형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약 한 80% 정도의 전체 후견이 게시된 분들의 한 80% 정도가 성년 후견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되고 신상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의 대리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 행위들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대리권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이 한 행위들을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성년 후견이 일단 개시되면 피성년 후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지출들, 뭐 가령 슈퍼에서 먹을 거를 산다거나 그런 지출들은 피성년 후견인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다른 행위들은 다 성년 후견인이 대신해야 하고 피성년 후견인이 하는 것들은 다 무효라 나중에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대부분의 일들을 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죠. 뭐 금전을 빌리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튼 원칙적으로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행위들을 대리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정후견입니다. 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한정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피한정후견인의 어떤 법적인 능력이나 권리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후견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 본인도 직접 본인이 은행에 방문해서 금융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정후견이 개시되었을 때 그럼 한정후견인은 무슨 권한이 있나요? 법원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권한을 부여합니다.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는 건데요. 그래서 열거식으로 어떤 대리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만약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들을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피한정후견인 동의 없이 할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에 금융거래에 대한 행위들이 들어가 있다면 피한정후견인이 은행에 내점했더라도 그런 금융거래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들고 왔을 때에만 그런 금융거래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후견입니다.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의 후원을 위해서 후견을 개시하는 건데요. 이거는 특정후견이 개시됐다고 해서 이 피특정 후견인, 그러니까 피후견인인 고객이, 계좌 명의인이 어떤 법적인 권리에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특정 후견인에게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특정 후견이 개시된 우리 고객은 은행 업무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피특정 후견인도 똑같이, 이 피후견인도 똑같이 자기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는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도 할 수 있고 특정 후견인도 와가지고 대리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고객들도 내가 와서 금융거래를 하지만 내가 못 올 때는 위임장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가서 내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금융거래를 대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위임장을 써줬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금융거래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임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특정 후견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거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후견인도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갖고 있으면 피후견인을 대리해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피특정 후견인도 당연히 금융거래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후견은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면 후견이 종료되게 됩니다. 임의후견은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내가 만약에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뭐 치매가 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정신장애가 오거나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되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내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의 재산관리나 나의 신상에 대한
결정을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걸 임의후견이라고 합니다. 이 임의후견은 공증을 일단 하고요. 계약을 체결하는데 공증인 앞에서 후견 계약을 공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이 계약서를 등기를 하고요. 만약에 진짜로 그 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뭐 치매가 오거나 어떤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법원에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임의후견인 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후견 계약이 작동을 해서 임의후견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아마 아직은 임의후견이 이용률이 많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의 담당자분들께서는 임의후견인을 만나보신 적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좀 게시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의후견인을 만나보신 담당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임의후견 역시 똑같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고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범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대리권 범위 안에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업무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후견은 이런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공후견입니다. 이 공공후견은 이 후견 제도를 활용한 복지제도인데요. 사실은 뭐 복지제도가 뭐가 있는지 이 은행 담당자분들께서 꼭 아실 필요는 없지만 굳이 공공후견 제도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공공후견인들이 은행에 방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현재 공공후견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한 전국적으로 한 2,000명 정도는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공공후견인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무슨 가족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완전히 제3자인데 나는 공공후견인이에요 하면서 은행에 와가지고 금융거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게 공공후견 제도가 이런 제도가 있었지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그분들의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공후견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입니다. 가장 먼저 시행됐습니다. 2014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은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인 개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면서 이분들은 공공후견인은 다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거든요. 이 지방자치 단체가 다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셔도 후견 감독인의 지방자치 단체 뭐 땡땡시, 서울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 이런 식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인이 있을 때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사무를 공공후견인이 대리한다고 할 때는 이 감독인인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달장애는 이렇게 가장 오래됐고 이 발달장애 공공후견에서는 특정후견 유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후견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 기간이 끝나면 후견도 종료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발달장애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성인, 중증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개의 공공후견 법인이 전국에 있는 약 한 500분 정도의 피후견인들에 대해서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한정후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 사업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도 시행 중입니다. 가장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공공후견인을 연결하고 있고요. 현재는 여기는 자원봉사자인 개인 후견인들이 주로 후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특정 후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공공후견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정신장애나 발달장애하고 똑같이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의견인이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한다면 감독인 지자체에 동의서를 받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년의견 제도와 공공의견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